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종종 틀어놓고 있어서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모두 제각각 사연이 있고 또 무척이나 놀라운 얘기들도 있어서 저도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세상에는 더 희한한 일, 충격적인 일들도 많지만 저에게도 나름 놀라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인과응보, 사필기정이랑 교훈도 들어있고요. 제 이야기에 앞서 제 아버지부터 소개해야겠네요. 저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아버지를 온달이라고 불렀죠. 저기 온달이 가네. 온달아 어디가? 그렇게 불렀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바보 온달할 때 그 온달이요. 아버지는 2급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지능이 6, 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 살았던 집의 옆집 할머니 얘기로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10살 정도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겨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연예인 해도 되겠다고 했을 정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열이 펄펄 끓고 심하게 앓은 이후로 갑자기 지적 장애가 왔다고 해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치료해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재산도 다 날렸는데 결국 치료를 못했다고 하네요. 외동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할아버지는 화병인지 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 어렵게 아버지를 키웠대요. 할머니는 그래도 아버지가 자립해서 살 수 있게 본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아버지를 교육했고 그 덕분인지 다행히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일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나이가 차면서 동네 사람 중 하나가 할머니에게 그래도 남자인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꼬드겼나 보더라고요. 할머니도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이 소개해준 여자를 아버지가 만나게 했대요. 불법 체류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선족 여자였대요. 당시 아버지 나이는 40이 넘었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짐작하시겠죠? 그 여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따기 위해 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할머니는 애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안 해주겠다고 버텼나 봐요. 애 있으면 도망은 가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셨겠죠. 어쩌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처럼 바보 아버지를 자기 대신 평생 돌봐줄 착한 여자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여자가 도망간 날 할머니가 충격으로 바로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였다가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를 안고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장례식장 한켠에서 갓난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서 어르고 달래고 있었을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나 상상해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아버지는 엄마를 더 못 본다니 슬펐지만 분열은 먹고 잠이 든 내 아기가 너무 예뻐서 울다가 웃었다. 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아기 보는 법을 아버지에게 가르쳐 놓았다고 해요. 분유는 어떻게 타라,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라, 옷은 어떻게 입혀라.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이 어디 쉬웠겠어요. 다행히 장례식장에 온 할머니 친구분들과 동네 사람들이 혼자 애기 똥기저귀를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온다리가 딱해서 모두들 한마음으로 도와주셨다고 해요. 장례식을 치르고 온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집으로 번갈아가며 오시면서 돌봐주셨나 보더라고요. 본이나 기저귀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다른 애들이 입던 옷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랬나 봐요. 사람들의 따스한 인정 덕분에 저는 큰 사고 없이 잘 자랐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저를 보육원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나 봐요. 하지만 온순한 성격의 아버지는 그때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 고 소리를 질렀나 봐요. 아버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먹여 살릴 거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저를 끌어안고 절대 안 뺏기려고 했대요. 그 서술에 다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저를 키운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저를 키워냈어요. 느리더라도 삼시세끼 밥과 반찬을 다 해서 자기가 직접 먹이고 걸음 마를 땐 제가 다칠까봐 집 구석구석 위험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수했어요. 한겨울에 연탄을 떼야 하는데 연탄을 살 돈이 떨어지고 나면 아버지는 매일 밤 저를 품에 안고 집에 있는 모든 이불과 옷을 덮여서 재우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지극정성 속에서 저는 어디 하나 아픈 곳이나 다친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 등에 업혀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새벽에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 낮에는 고물상에서 일을 돕고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셨고 그동안 봐줄 사람이 없으니 동네 이곳저곳에 저를 맡기고 일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날은 경로당에, 어떤 날은 아는 형님 부동산에, 어떤 날은 할머니 친구분 미용실에 저를 맡겼고 저는 그 덕분에 낯을 하나도 안 가리는 넉살 좋은 아이로 자라났죠. 아버지와 저는 동네에서 온다리와 온다리 아들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린 아들들에게는 누구이기나 그렇겠지만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저에게 크나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도 세고 몸도 탄탄한 아버지가 늘 멋있어 보였죠. 왜 바보 온달도 전장에서 이름을 날린 멋진 장군이잖아요. 하루 종일 동네를 전전하다 일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오는 아버지는 늘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면 정말 바보처럼 아이처럼 해맑게 활짝 웃었어요. 저는 아무리 졸려도 잠을 참으며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렸고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잠이 들면 밤이 덮인 조용한 골목의 가로등 아래에 지나 저희의 보금자리인 달동네로 돌아오곤 했죠.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을 텐데 저의 기억 속에는 그저 아름답기만 남아있어요. 아마도 그건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겠죠. 아버지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모였고 나쁜 사람들이 알짱거리면 알아서 쫓아내주기도 했죠. 특히 저를 낳고 도망가버린 그 조선족 여자 사건 이후로 더욱 아버지와 저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한량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동네 토박이라 친구들이랑 국민학교부터 지금까지 내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했던 철물점이나 저를 맡겼던 부동산, 슈퍼 등등 모두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연결된 곳들이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잘 클 수 있었던 거죠. 제일 자주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어요. 아버지 친구들은 저희 집에 종종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갔어요. 취하면 모두들 저에게 용돈이라며 꼭 돈을 한 알음씩 주고 가서 저는 그 돈들을 저금통에 모아놓은 게 나름의 재미였죠. 그 중에 늘 저에게 꽤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꼭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된다. 고 신신당부하셨던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은 다리에 크게 상처가 나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다 같이 도롱뇽 잡는다고 동네 뒷산에 갔다가 그 삼촌과 아버지만 낙오되어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다 밤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걷다가 미끄러져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버렸대요. 자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삼촌을 들쳐업고 어찌저찌 산을 내려왔다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아버지가 진짜 단수 무식하게 업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조난당했던지 피 다 흘리고 죽었던지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삼촌이 해줬던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나냐고요? 몇 년을 술만 취하면 그 얘기를 꺼냈는데 한 1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야 우와 하면서 들었지. 나중에는 둘만 낙오됐다고요? 피가 절절 났다고요? 하면서 다 줄줄 외울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삼촌은 꿋꿋이 들어봐 하면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끝까지 다 말하고서야 용돈을 주셨어요. 그 삼촌이 가장 용돈을 많이 주었기에 저는 지겨워도 꾹 참고 얘기를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저는 티 없이 행복하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고부터는 저는 제 처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은 상대적인 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제 옷이 낡았다는 것을 알았고 제 집이 달동네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깨닫는 시기지만 그걸 받아들일 만큼 지혜가 성숙하지 못한 시기라서 스스럼 없이 저를 놀렸어요. 야, 니네 아빠가 우리 동네 온달이라며? 너 옷에서 냄새나. 저리 가. 너네 아빠 닮아서 너도 바보 아니야. 아이들에게 악의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 비수가 꽂는 말들이었어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물러나면 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싸우고 와서 입술에 피가 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싸우지 마 하고 슬퍼하셨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아버지 욕하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울분에 차서 말했고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내가 바보라 그래 하면서 자책하셨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아버지가 바보라서 엄마도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는 아버지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부터 저는 집안일을 다 하면서 서툰 아버지를 도왔고 덩치가 조금 더 큰 후에는 고물상에 나가 아버지 일도 도와주기도 했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제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엇나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이 일찍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제게 주어진 무기는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했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친구 집이나 독서실에서 며칠을 지내다 들어가곤 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도망이라도 쳐야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단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분들이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고 지 아빠만 불쌍하다느니 하는 말을 했죠. 아버지는 제가 일주일 이상 집에 안 들어가도 다시 돌아가면 마치 오늘 아침에 나간 아들 마중 나온 것처럼 아들 왔어 하고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지능이 6, 7살밖에 되지 않으니 웃음도 그 나이 때 아이들처럼 순수했죠. 저는 무뚝뚝하게 말없이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이나 하며 아버지에게 툴툴거렸죠. 이렇게 하면 말레에서 신내 난다고 했잖아. 설거지하고 고무장갑은 말리라고. 안 먹은 반찬은 제때제때 버려야지. 또 상한 거 먹은 거 아니야? 제 잔소리에도 아버지는 뭐가 그 좋은지 해맑게 웃으며 응, 안 그럴게 만 반복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어서 화가 났어요. 차라리 못돼 처먹어서 술 마시고 자식 패는 아버지였으면 두 말 안고 떠났을 텐데 이런 아버지 버리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떠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 또 나가버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죠.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혼자 뒀으면 안 됐는데 제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그날의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법 추운 겨울날 한 해가 가는 아쉬움과 다음 해가 오는 희망이 뒤섞인 시기였죠. 학교 끝나고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그날은 그냥 왠지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356-79번지 사시는 분 아드님이시죠? 아버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위독해서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옆에서 옆집 할머니의 울음 섞인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놈아, 네 아버지 지금 죽는다. 빨리 와라. 무슨 정신으로 도서관에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친구가 제 옆에 있어줬는데 몇 걸음 가다 주저앉고 또 가다가 주저앉으면서 병원까지 갔다고 해요. 친구가 없었으면 병원에 도착도 못했을지 몰라요.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갔지만 아버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연통에 균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왔고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같이 나왔던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자 고물상 사장님이 직접 찾아왔대요.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혼자 계실 때는 연탄값도 아낀다고 절대 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왜 연탄불을 뗐을까요? 제가 올까봐 저를 기다리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으셨던 거겠죠. 아기일 때 저를 늘 품에 안고 자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사실이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을 마주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면 잠들듯 편하게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고물상 일이 힘들었던 날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깨어나서 우리 아들 예쁘다 할 것 같았죠. 아버지, 저 왔어요. 눈 좀 떠봐요. 일 힘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걸. 바보같이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 봐요. 같이 밥 먹어요. 내가 얼른 쌀 안 칠게요. 따뜻하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요. 아버지가 나 아기 때 품에 안고 잤었잖아요. 이젠 내가 안아줄게요. 아버지 안아줄 만큼 나 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요, 아버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후회해도 아버지에게 닿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깡마르고 조그만 아버지 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고 팔에 알 수 없는 싸구려 금팔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건지 할머니의 유품인지 엄마와의 결혼 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아버지를 기억할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저는 그 팔찌를 소중히 제 팔에 차고 그 팔찌가 아버지인 것 마냥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상주로 서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연탄 말고 보일러로 바꾸자고 좀 더 강하게 얘기했더라면, 아르바이트해서 돈이라도 벌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더라면, 제가 집에 매일 들어갔더라면, 아버지한테 연락 한번 해봤더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끝도 없는 후회 속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할인 전까지 아버지 친구들과 제 친구들까지 계속 가족처럼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 후로 한두 달 정도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만큼 저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건 화장장에서 들어가는 아버지의 관, 한 줌에 제가 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혼자 들어온 집에 싸늘한 공기, 밥솥에 한가득한 밥과 제가 좋아했던 아버지의 시큼한 김치볶음. 아버지의 장례식 후 저는 최대한 빨리 제가 살던 달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과 그곳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떠올라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친구분들과 동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찌저찌 집을 팔고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서 무작정 서울역으로 갔어요. 오갈 데 없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지하철 역사에서 웅크리고 자고 그렇게 한동안 노숙자처럼 지냈어요. 정말 모든 삶의 의욕을 잃었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빠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미안했어요, 아버지 하고 말하고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좀 이상한 다른 노숙자가 저에게 오더니 이쁘다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예? 하고 돌아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다 이쁘다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언제나 이쁜 아들, 이쁘다 했던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 2등 하면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며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슬픈 얼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길로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무작정 들어가서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고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은 좋은 선생님이셨고 그 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알아봐 주시고 졸업할 때까지 지낼 수 있게 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제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에게는 공부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성적이 제법 좋게 나왔고 소년소녀가장 특별 전형으로 이름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죠.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버지가 왜 그리 보고 싶던지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너무나 좋아하셨을 텐데 꽃다발 들고 축하받는 동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 입학에 대한 기쁨도 잠시, 저는 전에 장학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 같은 걸 누릴 새도 없이 성적에만 집중했어요. 남들은 즐기면서 대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절박하게 공부만 했죠. 처음에는 술 마시자고 불러내던 동기들이 제가 매일 공부한다고 나오지를 않으니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누리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등록금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받은 지원금과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제 몸 하나 건사할 정도의 집을 얻을 수 있었고 생활비는 틈틈이 과일을 하면서 충당했어요. 대학교가 이름이 있다 보니 과외로 그나마 높은 수입을 낼 수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다는 제 판단이 맞았던 거죠.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는 저도 조금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역 후 첫 학기 때는 사람들도 만나고 술자리도 몇 번 가졌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복학생이 낄 자리도 없었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 되면서 자연스레 다시 혼자가 되었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중 사람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겠지 했는데 어느 날 후배 하나가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선배님, 혹시 소년소녀과정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아, 그럼 그 얘기가 맞네?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냐고 묻자 선배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는데 돌아가셔서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거라고 해서요. 라고 대꾸하더라고요. 제가 성덕도 되지 않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특별전형으로 들어왔다는 일종의 반칙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제 아버지가 직접 장애인이었다는 소문까지 더해져서 제가 머리가 좋을 리 없는데 이 좋은 학교에 들어온 것은 순전히 그 전형 덕분이었다는 거겠죠. 제가 늘 과에서 탑을 먹으니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를 흠집내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아에 가난해서 그렇게 성적에 목을 매는 거라고 제가 성적이 좋은 이유는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라고 잘 사는 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욕이면 상관없었지만 제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제 뒷담화라고 헛소문을 지어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저녁 후 초반의 술자리에서 제 과거를 궁금해하는 선후배들이 있어서 술김에 너무 다 이야기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래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냈어요. 마지막 학기를 앞둔 저보다 몇 학번 위의 선배가 소문의 근원지였어요. 선배와 만난 저는 왜 그런 소문을 냈냐고 물었어요.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선배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없는 얘기했냐? 너 그 전형으로 들어온 거 맞잖아. 솔직히 그거 가난한 애들 봐주는 제도 아니야. 우린 이 대학교에 들어오려고 몇 년 동안 학원에 과외에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봐주는 건 우리한테 너무 억울한 제도 아니냐? 우리가 불만 좀 가질 수 있지. 그런다고 선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꼭 따져야겠어? 가난한 것들이 피해망상이라도 있는 건지. 이래서 같이 학교 다니기 싫다니까. 선배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저와 학교에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화가 났죠. 심지어 저는 제 실력으로 당당히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선배님, 자기가 실력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죠. 게다가 남의 불행한 가정사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것도 경우가 아니고요. 선배님이 이 대학교에 오려고 얼마나 돈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아까우시면 지금이라도 술 먹고 놀기만 할 게 아니라 저처럼 악착같이 공부하세요. 뒤에서 뒷담화나 하지 말고요. 제가 따지고 들자 그 선배는 이 새끼가 어디서
하고 저에게 주먹부터 날렸어요. 저도 지지 않고 선배의 주먹을 맞받아쳤죠. 저와 선배가 뒤엉켜서 싸우자 주변에서 달려들어 말렸어요.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는 비겁한 성격의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런 애들과 싸우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니 싸움은 그 선배가 저에게 맞고서 주랭랑을 치면서 싱겁게 끝났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성적을 공개하고 저 선배가 잘못된 소문을 냈으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고 얘기했죠. 그 사건이 있고서 그 선배도 마지막 학기라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더 이상 제 출신 문제로 수군대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 학교 사람들은 눈에 띄게 저를 피하더라고요. 저에게 맞은 그 선배는 과 사람들과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고 그 선배가 헛소문을 냈다는 것보다 후배가 선배를 때렸다는 것 그리고 제가 고아에 가난하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데 신경 쓰고 있기에 당장 공부나 과외 아르바이트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외면하기로 했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성적도 만점 가까이 유지했고 자격증도 잔뜩 따놨어요. 어찌 보면 가장 빛나는 나이인 20대 중반 청춘의 시기를 저는 미래를 보며 치열하게 살았고 그러한 노력 덕분에 조기 졸업을 하고 취업난에도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터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오래된 회사라 조금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신입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전망도 밝아 취직하고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신입 교육을 받고 난 후 저는 무역 분야 쪽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첫 출근해서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조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직속 선배인 대리님이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첫인상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씩씩하게 웃으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고 인사했는데 직속 선배의 얼굴을 보고서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선배가 바로 제 뒷담화를 하다가 저에게 맞고 도망갔던 학교 선배였거든요. 그 선배는 당연히 제가 자기 직속 후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일부러 저를 자기 밑으로 둔 것일 수도 있고요. 제 인사를 받은 그 선배는 저를 보고 비릿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잘해보자 후배님. 악수를 하면서 유난히 제 손을 꽉 잡은 선배를 보며 저는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감했어요. 선배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다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정말 멀뚱멀뚱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퇴근하라는 말을 안 해줘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다 다른 선배가 왜 안 가고 있었냐고 한 적도 있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처리해 하면서 일거리를 줘놓고 뭘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일일이 내가 그걸 다 알려줘야 해? 하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도 했죠. 어떻게 눈치껏 요령껏 일을 처리해서 가져가면 보지도 않고 다시 해와 하고 며칠 밤새 정리한 서류를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일부러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며칠 밤을 새서 처리한 일들을 보고하면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고 반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어? 내 얘기 귀등으로도 안 듣나? 하면서 갑자기 일을 던져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 선배의 괴롭힘에 대해 적자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인사 안 받는 건 기본이고 식사할 때 원래 직속 선배와 같이 먹는 게 전통인데 패거리를 만들어서 저를 꼭 혼자 먹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 일을 저에게 모두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일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선배의 일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데다 선배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러면서 빠르게 일을 배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괴롭힘이 몇 달이 지속되자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속으로 일을 갈다가도 멱살을 잡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고 속 시원하게 때리고 끝내라 하고 싶기도 하고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더라고요. 게다가 그 선배는 학교 다닐 때와 똑같이 뒤에서 저에 대한 헛소문과 험담을 엄청나게 퍼뜨리고 다녔어요. 회명실을 지나가다 들은 얘기였는데 그 신입사원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선배를 주먹으로 팼대. 어릴 때 기초수급자여서 무슨 불우이웃 전형인가? 그런 걸로 운 좋게 대학에 입학했는데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고 못 배운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 이 대리님 성격 되게 좋잖아. 근데 그 신입사원 때문에 완전 힘들어한대.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고 신입이 일해 오면 자기가 새로 다 해야 된다고. 아유, 신입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게 무슨 고생이래.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예전 일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대학교에서 냈던 소문까지도 그대로 다 퍼뜨린 것도 모자라서 일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낸 거예요. 억울해서 펄쩍 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봐도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저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지나 제가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으면 헛소문도 자연스레 사라지겠지 하고 인내하기로 했어요. 흔들려봤자 저만 손해라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면 회사 옥상 한 구석에 가서 바람을 쐬면서 화를 식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 벽을 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같이 화를 삭히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캔커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신입 같은데 일하기 힘들지?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캔커피를 받아들었고 뭐가 그리 힘드냐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참고 있던 회사 선배에 대한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한번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는 힘들지. 하지만 언젠가 자네의 노력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기운 내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죠. 저는 왠지 저희 아버지 또래같이 보여서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저를 응원해줬을 텐데 그분은 제가 눈물을 닦자 아이고 자네 대장부가 그런 일로 눈물을 보이나 하시면서도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저를 안쓰럽게 보다가 저를 한번 안아주고 힘내라면서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처럼 다시 힘이 났고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며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죠. 날이 갈수록 선배의 괴롭힘은 더 노골적으로 되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가면 보지도 않고 빡빡 찢어서 다시 해와 하질 않나? 일이나 미팅이 있는데 저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사우나에 다녀오질 않나? 저에게 구두를 닦아오라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라거나 하는 심부름만 시키질 않나? 고는 사람들도 아무리 밉보였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할 때까지 저를 괴롭힐 모양이었지만 저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덕기를 품고 계속 버텼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저런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죠.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선배가 알려준 납기일과 거래처가 말한 납기일이 달랐던 거였어요. 저도 몇 번이나 납기일을 확인했지만 선배가 연락이 되지 않아 미리 준비만 해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전 부서가 비상이 걸렸죠. 최대한 납기일을 미루고 공장을 밤낮으로 돌리고 여기저기 사과하고 다니면서 겨우 납기일을 많이 지나지 않고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가 위에 보고하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더라고요. 보름 정도를 정말 밤잠도 살쪄가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실수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 제 탓이라고만 하니 저도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특히 얼마 후에 인사고과가 있을 예정인데 저만 잘못했다고 하면 불리할 게 뻔했죠. 물론 그간 쌓인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주 회식 자리에서 저는 작정하고 처음으로 선배를 따로 불러내서 따졌어요. 이번 일은 분명히 선배가 납기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잖아요. 위에서 오해 없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배는 피식 웃으며 저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리더군요. 넌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나. 야,
내가 납기를 잘못 알려줬어도 네가 확인을 잘했어야지. 제가 잘못해놓고 왜 남 탓이야? 제가 계속 납기를 맞냐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선배님이 맞다고 하셨고 선배님 거래처라면서 저한테는 거래처랑 직접적으로 연락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건 명백히 선배님이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한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 100번 양보해서 내 잘못이라고 해도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위에다 말하면 내가 무슨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 넌 그걸 원하는 거지. 야, 나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 사장 아들이야. 이 회사에서 날 어쩌지 못해? 그건 몰랐지. 얘게 오냐 봐줬더니 주제로 모르고 말이야. 어디 거지 새끼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서 맘먹으려고 이씨. 아, 그동안의 의문이 모두 풀리더라고요. 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근태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람들이 다들 그 상대편을 들어줬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회사에서도 거래처 사장 아들을 어쩌지는 못하니 슬슬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고요. 넌 내가 책임지고 짜란다. 어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선배는 제 뺨을 툭툭 치고 비웃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온갖 것들을 다 버텨냈지만 그때 가장 퇴사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돈이나 출신 뒷배경 같은 걸 넘어설 수 없구나 하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저를 짓눌렸어요. 제가 죽어라 노력해서 온 이 자리가 저 사람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참 씁쓸했고 제가 아무리 버텨내도 저 사람이 회사에 있는 한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선배의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저의 인내심은 한계가 다다랐어요. 제 일도 많은데 선배 일까지 다 처리해야 하니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했고 건강도 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찍겠다. 눈 딱 감고 그냥 받아버리고 사표를 써버릴까? 하루에도 몇십 번 상상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이보다 더 힘든 세월을 참고 견뎠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나가 그 힘든 고물상 일을 매일같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제가 겪는 일은 배부른 소리였죠.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시던 팔찌를 부적처럼 어루만지면서 힘을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겨우 버티고 회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를 열었어요. 각 부서들과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거국적인 행사였죠. 저는 외톨이처럼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혼자 그렇게 계속 있자니 너무 무안했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 제 옆에 아주 예전에 옥상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선배랑 사이가 안 좋나?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벌써 입사한 지 1년이나 됐잖아요. 내년에는 제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하고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빙긋 웃더니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차림새를 보아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청소하시는 분인가 했어요. 송년회에 청소하는 분도 초대하다니 사람을 잘 챙기는 회사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죠. 형식적인 송년회 프로그램이 지나가고 회사 임원들의 송년 인사 시간이 되었어요. 다들 비슷한 말을 어찌나 길게 하시는지 듣고 있던 사원들은 거의 졸기 일보 직전이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루함에 잠을 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회장님이 단상 앞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저는 꿈인가? 하고 회장님을 자세히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청소부 할아버지처럼 생겼더라고요. 사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그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혼란에 빠져서 잠도 확 달아나 버렸고 제가 본 게 맞은지 계속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저와 같은 때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모두 회장님을 처음 본다는 분위기였고 원래 회사에서 저렇게 편하게 돌아다니셔서 신입들은 회장님을 만나도 모르고 다니는 게 얘 회사 전통이다 하는 다른 부서의 선배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분이 진짜 회장님이란 말인가? 저는 처음에 놀랐다가 옥상에서 제가 그 선배를 욕하고 화풀이했던 장난을
회장님이 보셨다는 것에 망했다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어느 회사 회장님이 사수 욕하는 신입을 좋게 보시겠어요. 저는 충격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다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간다고 형식적인 느낌이긴 했지만 같이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첫 번째 송년회니 참석이라도 하자 생각했고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죠. 하필 거기에 선배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뭐야 안 가고 있었어? 혹시나 회식 따라올 생각하지 마. 기분 잡치니까. 하고 툭 밀치며 가버렸어요. 참담한 기분으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화장실 칸에서 나온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아직도 그 선배가 괴롭히나? 그거 참 못된 선배구만. 고개를 돌려보니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회장님, 제가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고 얼른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은 사람 좋게 웃으시며 내가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면 선배 뒷담하는 게 신뢰가 아니고 회장님이면 신뢰가 되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 손을 모으고 서 있자 얼른 하던 거 마저 하게 하셨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소매를 걷고 손을 씻는데 회장님이 제 손목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회장님은 아버지의 유품인 제 팔찌를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실 제 나이에 안 맞는 싸구려 팔찌긴 했죠. 자네 혹시 그 팔찌 어디서 났나? 하는 회장님의 질문에 아, 이건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하고 답을 하자 회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회장님을 바라보며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회장님이 자기 팔목을 걷어 보이셨어요. 놀랍게도 회장님 팔목에도 제 손목에 있는 아버지의 팔찌와 같은 팔찌가 둘러져 있었어요. 제가 멍하니 팔찌와 회장님을 보고 있자 회장님이 더듬거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거 온다리와 우리 친구들끼리 맞춘 우정 팔찌인데 네가 진짜 온다리 아들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얼음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별명이었거든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었어? 이제 찾았네. 온달아 네 아들 이제 찾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도망치듯 그 동네에서 빠져나왔었죠.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장례식 내내 아버지 친구분들이 제 곁을 지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내 저의 아버지들이 되어주겠다고 마음 편히 떠나라고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약속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동네를 떠나버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백방으로 저를 찾아다녔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닌가, 고생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회장님은 오열하며 저를 계속 쓰다듬으셨어요. 온나리가 너를 내 회사에 갖다 놨구나. 아들 좀 봐달라고. 근데 내가 몰라봤구나. 내가 바보였어. 옛날에 제가 어릴 적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얘기를 수백 번 했다는 삼촌이 있었죠. 회장님이 바로 그 삼촌이었어요. 그때도 항상 돈을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바로 회장님의 아버지가 설립하신 회사였고 회장님은 얼마 전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자기 다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울먹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백 번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이 상처는 말이야. 예전에 너희 아버지랑 나랑 뒷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회장님이 화장실에서 한참을 안 나오자 수임비서가 조심실에 들어왔어요. 저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그래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만 그래. 어디로 갈 건가? 저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송년회 회식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그 선배가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요. 제가 망설이고 있자 회장님이 이유를 짐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와 선배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회장님은 수행비서에게 직원들 회식 자리에 값세. 내가 우리 직원들 오래 수고했다고 독려 좀 해줘야지. 하시더니 저를 끌고 차에 태우셨어요. 회식 자리에 도착해서 회장님이 들어가자
직원들이 모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들어와 저를 자기 옆에 앉히셨죠. 직원들이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더군요. 회장님은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줘서 고맙네. 특히 신입사원들이 고생이 많았을 거야. 내가 바빠서 미리 소개를 못했는데 여기 이 친구는 내 아들일세.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회장님은 제게 귓속말로 온달이랑 약속했으니 내 아들이지 하고 눈을 찡긋하시더군요. 회장님의 폭탄 발언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놀랐어요. 대기의 끝쪽 자리에 앉아있던 선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솔직히 그동안 묵은 체중이 전부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은 폭탄 발언을 하고 나가셨고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다른 선배 하나가 왜 그냥 같이 술 한잔 하고 가지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던 게 많았겠죠. 저는 제 사수가 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다들 선배를 주목했고 선배는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그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회장님 차에 따라 탔어요. 저를 보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서요. 회장님과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저와 아버지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넋집 할머니도 예전 그대로 사시더군요. 달동네는 곧 재개발돼서 없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놀던 골목길, 아버지가 다니던 고물상, 모두 이제는 재개발을 앞두고 인적이 없었죠. 아버지와 살던 집도 너무 낡아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회장님은 왜 제가 이곳을 떠났었는지 물었고 저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외면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은 네 탓이 절대 아니다. 네 아버지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유, 불쌍한 온달이. 아들놈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앞으로는 내가 온달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이제야 내가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저와 회장님은 밤새도록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버지와 있었던 옛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어버렸죠. 꿈속에서 아버지는 제 볼을 어루만지며 이쁘다 아들, 이쁘다 해주셨어요. 저는 아기가 되어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의 냄새를 맡았고 아버지는 저를 안고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꿈이었지만 참 따스했죠. 다음 날부터 회사를 다니는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보며 진짜 회장님 아들이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들끼리 굉장히 친하셔서 저를 아들처럼 대하신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챙기는 모습을 봤으니 모두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저에게 접근하더군요. 그리고 문제의 선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갑자기 업무 시간에 따로 얘기를 좀 하자면서 옥상으로 불러냈어요. 우리 사이에 뭐 일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인데 이제 곧 새해이기도 하고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깔끔하게 지내자고.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괘씸하더군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요. 네, 그럼 지난 일도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선배님이 실수하신 것들은 다 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깔끔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으시죠? 선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뒷배가 없어서 참 서러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뒷배가 생기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팀장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주변 직원들도 증인으로 서줬고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동안 안타까웠는데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 밑보일까봐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슬금슬금 저를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사람 참 간사하죠. 하지만 뭐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업무만 하니까 훨씬 편했고 선배가 자기 일을 다 떠넘겼던 덕분에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 그 선배는 인사고과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거기서도 일을 잘 못해서 곧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끝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결국 버틴 건 저니까 굳이 사과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장님은 이후 종종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아들처럼 챙기셨고 심지어는 자기 딸과 만나보라고 중매까지 서셨어요.
하도 만나만 보라는 회장님 서술에 정식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의외로 서로 잘 통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에 제가 이 채널을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와이프가 바로 회장님의 따님이랍니다. 결혼할 때 특별히 아버지와 회장님의 우정 팔찌를 예물로 주고받아서 이제는 저와 와이프의 커플 팔찌가 되었죠. 회장님은 이제 장인어른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저와 단둘이 술도 마시고 낚시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저와 장인어른이 너무 자주 붙어 다니니 와이프가 불만을 가질 정도예요.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저도 아버지처럼 장인어른을 따르고 있죠. 아버지 기일에는 꼭 다 같이 제사도 지내고요.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손주들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저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손주들도 품에 안고 자고 업고 다니고 하셨을 텐데. 먼 훗날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요. 남편이 저를 두고 너무 일찍 혼자 죽어서 여자 홀몸으로 큰아들 하나와 작은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여자로서의 제 삶은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왜 그렇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의미 없는 원망을 한 적도 많습니다. 만약에 남편만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내가 힘들 때 힘들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에게는 이미 자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정막밤 사주면 안 돼요? 다른 집 애들은 다 꼴딱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월급 타면 사줄게. 아싸, 알겠어요, 엄마. 엄마, 나도 옷 사주면 안 돼요? 형만 사주는 법이 어딨어요? 나도 사줘요. 나도 새 옷 갖고 싶어요. 그래, 녀석들아. 알겠다. 보채지 말아라.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애들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뒷바라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은 없다. 무조건 아들 녀석들의 인생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일은 물론이고 청소에 남의 집 종살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참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어서 눈이 붓지 않는 날이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한 해에 한 해 가면서 아이 둘이 커가는 것을 볼수록 후회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까요? 라며 여느 아들들 같지 않게 살갑게 애교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들 커가는 걸 보면 그 힘든 것조차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 누구보다 잘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가끔 학부모 상담으로 학교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저희 첫째 아들은 솔직히 이런 데서 공부할 인재가 아닌 것 같다. 어디 영재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성이는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암기한 건 잊어먹는 법이 없고 이해력도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공부하기엔 아까운 아이예요. 정말요? 네, 어머니. 정말 뛰어난 아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 제가 봐도 아들은 학교 성적도 잘 받아오고 평소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그 나이 때 애들은 할 만한 질문을 안 하고 어디 어른들이나 할 법한 질문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광경만 봐오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첫째 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둘째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차별하거나 하는 건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언젠가 큰아들이 커서 취직을 할 때가 된다면 대기업도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은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돼서 정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장하고 기특하던지. 역시 내 아들이야.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맙다, 진성아. 수고했어. 첫째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알린 날, 그날 평소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파티 아닌 파티를 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 역시 취직을 했기에 둘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소고기 육전까지 한 상 가득 차려서 새 가족이서 정말 배 터질 때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취직을 한 만큼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취직을 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퇴사했어요. 아니, 이제 취직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슨 퇴사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취직 준비할 때부터 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취직해서 일을 보니까 일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힘들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2달 만에.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요.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만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이나? 아니, 그리 큰 돈을? 네,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출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엄마가 해주셨으me요. 해줄 수 있죠? 제가 잘 되면 배로 갚아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제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본인 아내한테도 비밀이라고요.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적이 많이 없었지만 사업 같은 큰일을 준비할 거면 제가 본 며느리 성격상 꼼꼼하고 야물딱져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 와이프한테도 비밀이라니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인데 그거는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사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며느리를 속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어차피 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너무 믿었기에 성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꼭 배 이상으로 갚을게요. 저만 믿으세요. 싱글벙글한 첫째 아들은 몇 달 동안 그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지 엄청 바빠 보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자기 너무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하고 허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들이 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난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진성 씨한테 5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맞다. 미안하다. 너에겐 비밀로 하라 해서 입을 못 열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어머니, 그 사람 큰일 났어요. 사업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동안 번 돈까지 다 날려버렸다고요. 그러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저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거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를 못해서 당장 밖으로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돈벌이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아들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저지만 아들도 걱정이 되고 앞길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1억 어쩌면 좋니? 그때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제게 며느리가 어머님, 그럼 저희랑 같이 사는 걸로 해요. 하더군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그리 말해준 덕분에 간신히 길거리 노인네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큰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망한 걸 큰아들 와이프가 선심 써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된 상황에 제가 어디 얼굴을 떳떳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눈치를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눈치 주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인네 자존심이 뭔지 괜시리 더 틱틱거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친딸처럼 매일같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 누구보다 잘 대해주었죠. 어머님, 여기가 뭉치셨네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장 보러 가요. 매일 어머님 혼자 가시게 하기 죄송해요. 솔직히 굳이 거기서 누군가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저인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제 눈치를 봤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괜히 눈치 보며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눈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솔직히 자기 일 하겠다고 나서다가 말아먹은 큰아들 때문에 완전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덕분에 큰아들 집에서 사는 게 조금은 편했습니다. 정작 아들은 어땠냐고요? 매일 밤만 되면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만 했어요. 제가 말리면 일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술을 안 먹냐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아들은 술을 먹으면 못된 말버릇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욕설을 했고 죽고 싶단 말을 반복했어요. 내가 그때 사기꾼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그 새끼한테 걸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자꾸 마셔요.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요? 어떻게든 제게 해야죠. 남편 술 먹는데 네가 왜 간섭질이야? 시간 남으면 가서 술이나 더 사와. 에이, 더러운 집구석. 얘야, 수진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봐도 너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다 병나 이놈아. 가족이 걱정하면 그만할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은 게냐? 옆에서 보고 있기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돌았고 저는 옆에서 말린답시고 말리지만 아들에겐 힘이 없었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린 저한테 잘했어요. 제가 만약에 며느리였으면 자기 허락도 없이 몰래 사고친 남편 엄마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며느리 덕분에 젊을 적에도 못 해봤던 나들이를 수없이 했어요. 제가 평소 단 것은 안 좋아하지만 주전부리 먹는 것을 즐기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평소 가는 가게에 제가 좋아할 법한 것이 있다면서 제 팔짱을 끼고 데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본인이 그걸 사왔다면서 저한테 슬쩍 선물이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괜찮구나. 다행이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앞으로 간단히 사다 드릴게요. 아휴, 뭐, 그런데 돈 쓰니. 됐다. 원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저인지라 비록 며느리가 뭐래도 건조한 반응밖에 내보일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로 볼 면목이 없어 슬쩍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미안하구나. 내 아들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제가 왜 저러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이 일도 실패를 처음 해봐서 잠깐 방황하는 거예요. 금방 재기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며느리의 믿음 덕분인지 아들은 서서히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해볼게요. 술도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아들은 그렇게 술을 끊고 다시 일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정신을 차린 만큼 빨리 자기가 벌려놓은 짓을 모두 해결해서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 어릴 적에는 수재의 영재 소리 듣고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취직도 좋은 곳에 할 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사업이랑은 영 연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차마 제 앞에서 내색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본인도 모르는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아서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려면 한참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며느리가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다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작은 칼국수집을 하나 열려고요. 어? 칼국수집을 말이니? 며느리는 원래 전업주부로서 있다가 아들이 사업을 망하고 나서 작은 회사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일 잘하다가 갑자기 칼국수집을 연다길래 뭔가 싶었죠. 들어보니까 본인 친정 쪽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보조로 일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칼국수집을 하면 진성 씨를 도와서 좀 더 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도 식당 일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운영하는 게 힘들단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잘 해보려고요. 며느리는 참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본인까지 덩달아 고생하고 있는 거였는데 전혀 그런 티 하나 내지 않았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저한테 말한 대로 딱 한 달 뒤에 작은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요새 워낙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칼국수집을 해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려나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며느리가 의외로 솜씨가 꽤 괜찮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엄청 맛있다거나 장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조미료 크게 안 쓰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는 소문이 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며느리가 와보라고 해서 칼국수를 맛보러 갔었는데 확실히 손맛이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인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 소문이 꽤 여러 지역으로 퍼졌는지 멀리서 온 손님까지 맞이하고 그러느라 며느리는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어서는 밤늦게 들어오고는 했죠. 그 정도로 바쁘면 사람을 쓰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게 안 되어 보이는구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니에요. 제 가게이니까 사장이 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직원들 관리도 되고요.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죠. 뭐 제 가게도 아니고 며느리 가게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때의 며느리 선택이 맞았는지 며느리는 거의 10년 사이에 가게 확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딱 동네 가게에 걸맞는 작은 크기였는데 이제는 직원도 10명을 넘게 두고 분점과 관련된 문의까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분점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점을 내면 더 돈 많이 버는 게 확실한데 왜 그러냐고 타박을 하기도 했지만 저도 몸이 하나인데 분점까지 가서 전부 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머님 말씀대로 분점을 내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국수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였죠. 물론 저는 분점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칼국수집이 대박나서 가게도 확장하고 이래저래 바쁜 시기에 며느리 돈을 타서는 또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몇 번 용을 썼어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해. 당신이 꼭 분점을 내야 해.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아들은 참 제 아들이지만 며느리에게 뻔뻔스러웠어요. 이미 늘 바쁘게 일하는 며느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질 않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질 않나. 듣기에 민망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해줄 땐 돈을 줄 때뿐이었어요. 그 외엔 늘 예민해 있었고 신경질적이었죠. 엄마, 청소 안 했어요? 내가 방 청소 부탁드렸잖아요. 오늘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당신도 내 밥 앞으로 신경 써서 차려봐. 매일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어제 분명 고기로 해달라 말했잖아. 일하는 남편한테 풀떼기만 먹으라는 거야, 뭐야? 어렸을 때야 엄마 거리며 절 따랐던 아들이지만 크니 이제는 제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많아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요구에 군말 없이 다 따라줬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면 지금껏 그래왔듯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피곤한 얼굴이 안쓰러웠으니까요. 며느리 역시 저와 같았어요. 며느리도 한두 번 망했으면 그 뒤로는 본인이 칼같이 잘라서 돈 빌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제 큰아들은 믿어도 너무 믿는지 정말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알았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하며 주더라고요. 물론 칼국수집이 성공해 여유가 있었기에 그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며느리는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다가 자기가 모아둔 돈까지 다 까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못 참은 며느리가 한 소리를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네가 여자면 남편을 잘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그 소리를 내?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네 돈 좀 까먹었다고 그걸 그리 아까워하냐? 돈은 또 벌면 되지. 아, 지상한 것. 여보, 말 좀 가려해요.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아깝다 했어요? 나도 속상하니까 한마디 한 거잖아요. 됐어, 나가. 듣기 싫으니까. 엄마도 나가요.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제가 다 옆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애들의 싸움을 말릴 수도 없었고 화가 났을 때 아들이 제 말을 들을 리도 없었고요.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도 제가 한번 화를 내면 아들이 듣는 신용을 하긴 했어요. 얘야, 고만 못하냐? 대체 네 아내를 뭘로 보는 거야? 뼈 빠지게 일해서 너 사업할 돈 마련해주고 생색 한번 안 냈던 애다. 네가 술 마시고 돌아다녔을 때도 나한테는 언젠가 잘 될 거니 기다리자고 먼저 말해주던 애야. 그런 애한테 꼭 그리 말했어 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는 거야. 네 엄마조차 아들 집에서 이러고 살면서도 불만 한 번 없이 살고 있다. 근데 왜 아들 너만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징징대고 화풀이하는 게야. 알겠어요, 엄마. 아내한테 잘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끝나곤 했어요. 제가 화를 내는 식으로 중재를 하면서요. 며느리는 그러면 저에게 고마워하다가
혼자 슬쩍 나가 눈물을 흘리고 오곤 했습니다. 제게 내색하려 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 눈가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러면 제 아들놈 때문에 저러는 게 안쓰러워 저도 한숨을 푹 쉬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젠가 며느리 모르게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진성아,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얼른 취직을 해라.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얹혀 살 거니? 너 학벌도 좋겠다. 머리도 똑똑하겠다.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다. 대기업도 들어갔잖니. 얹혀 살다니요. 누가 얹혀 살아요? 저 돈 벌고 있어요.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이거 대박 날 거라고요. 왜 절 안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가긴 어딜 가요. 저 써주는 데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건 다 옛날 일이라고요. 엄마도 아내가 돈 좀 버니까 거기에 붙고 싶어요? 그러냐고요? 아니,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 진성아. 아들이 얼마나 그날 길길이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제 눈앞에서 물건까지 집어던질 기세로 화를 내는데 처음으로 아들이지만 무서움을 느꼈어요. 아마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 아들이 무섭다는 느낌. 저는 나이 먹어 처음 느껴보았어요. 서럽기도 했죠. 왜 내 손으로 키운 아들에게 그런 감동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튼 이미 자기 사업을 하는 맛에 빠져버린 아들이 제 말을 들을 리 없었고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제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해 못할 놈이 제 큰아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큰아들이었다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계속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지가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느라 힘든 와중에 술집을 다니면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다 밟힌다고 아들놈이 숨길 생각도 안 하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옷을 빨려고 보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나는 거예요. 이상해서 냄새를 맡다가 주머니에서 술집 영수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놈이 설마... 심장이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진짜면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았는데 연락처에 이미 모르는 여자 이름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날 전 조용히 아들을 방으로 불렀어요. 예, 너 바람피니? 이거 뭐니? 너 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치는 거야? 아, 엄마.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놀러 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이게 신경 안 쓸 일이니? 너 이거 수진이가 알면 어쩌려 그러니? 저번에 보니까 여자애한테 전화까지 걸려오던데. 엄마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계속 울리는데 봤지? 받아보니까 웬 젊은 애더만. 너 그 나이 어린 애랑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이놈아. 부끄럽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냐고. 수진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 그걸 왜 엄마가 받아요?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제 주머니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은 기세등등했어요. 바람피는 걸 걸렸지만 너무 당당했고 그게 마치 뭔 죄냐는 듯 절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쩜 이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제게 앞으로 함부로 주머니 뒤지지 말라,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토로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그 뒤로도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대놓고 여자 향수 냄새를 뒤집어 쓰고 집에 오는 걸 제가 발견해서 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어차피 들키게 될 걸 왜 그 고생을 한 건지. 어느 날 드디어 며느리가 알게 되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정말 어쩌려고 이래요? 진짜 뜻까지 가려 하는 거야? 어?
야,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런 거 가지고 날뛰어. 그냥 한두 번 만난 애야. 아, 기가 막혀. 한두 번 만난 애? 한두 번 만난 애야 여반 가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래요? 나 당신 휴대폰 다 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씨 진짜 더럽게 짹짹거리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피지. 적당히 해라. 어? 며느리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 울면서 아들한테 뭐라 하는데 아들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되려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리 예민하게 구냐는 등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는 등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져 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너 이놈 자식아, 너 나 그만해.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도 놀란 토끼눈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분노가 삭혀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대바라지게 구는 것도 못 볼 꼴이었지만 그간 아들에게 느낀 화와 실망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잠시 말을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전 그 길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그런데 바깥바람을 맞자마자 순간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절 찾으러 나왔고 와서는 꼭 껴안아주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럼, 넌 괜찮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오히려 절 위로해주는 며느리 덕에 그날은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요. 아들이 변했냐고요? 아들은 그 뒤에도 망나니 짓을 계속했어요. 솔직히 어미로서 다 큰 아들놈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온갖 문제로 사고를 치는데 참. 다 큰 아들한테 매번 이런 문제로 혼을 낼 수도 없는 일이고 며느리도 그것 때문에 속 썩으면서 아들이랑 자주 싸우게 되었어요. 전 대놓고 나서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똑 부러지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라고.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아들과 싸운 뒤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왠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못난 아들을 제 뱃속으로 낳았으니까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저놈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나를 원망하거라. 늘 착하고 바르기만 한 너한테 이게 무슨 벌인지.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남편도 다시 안 그런다고 하니 믿어봐야죠.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며느리로 보고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아들 집에서 며느리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큰아들도 이제 더 이상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또래 할망구들이랑 조금 친해져서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 동네 친구들이 돈 모아서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제대로 밖에 나가본 지가 손에 꼽았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나이 먹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돈 필요할 때 며느리한테 말했으니까요. 이번에 동네에서 알게 된 할망구들이 같이 제주도 좀 가자는데 네가 비행기표 좀 끊어주라. 평소 며느리는 제가 뭘 부탁하던 늘 웃는 얼굴로 알겠어요 어머님 하면서 다 들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날은 냉랭한 얼굴로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말하세요? 하지만 아들한테 이야기해도 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며느리 기분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슬쩍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 꼭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아들 녀석한테 이야기했더니 너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찾아봤더니 요새 비행기표 얼마 안 하니까 그것만 좀 끊어줘라 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스러워서 휴지 하나 건네지 못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옷소매로 눈물을 뻑뻑 닦았던 며느리가 여전히 울음기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산 이후로 지금껏 10년 동안 용돈 안 드린 적 있어요? 이쯤 되면 이 식당 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일손도 거들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게도 힘든데 어머니만 팔자 좋게 여행이라뇨. 솔직히 어머님, 10년 동안 밥만 축내시고 한 번이라도 제일 도와줘 보셨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저렇게 망나니로 키웠으면 제발 눈치 좀 있으세요. 며느리 가게가 잘 되고 있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가게 나가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들어오길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용돈이 변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하게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건데 설마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뭐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화내는 꼴을 못 봤던 며느리인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분노를 내보일 줄은. 그날 이후 저는 큰 충격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다 방에 누워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게 돈 없고 능력 없는 아들 둔 서름인가 싶고 그렇다고 성질대로 집을 나가자니 갈 곳도 없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없는데 며느리 큰 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기껏해야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시위나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나고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며칠 뒤에 며느리가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냈으면 안 됐는데 순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터진 거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는 성질 좀 죽이고 앞으로는 그냥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때는 안 그래도 서러운 와중에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며느리한테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밥만 축내고 일손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근데 아무리 아들이 못났다고 해서 어른에게 그런 막말을 해야 네 속이 시원했니? 너도 늙어봐라.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 그런데 넌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미안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며느리는 몇 번 더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며느리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네가 지금 가게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유세를 부리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뭘 잘났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소리를 지르느냐. 그 뒤에도 한 번 정도 며느리가 또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받아줬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냉전 아닌 냉전이 2달째 이어졌습니다. 저도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며느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제 아들은 물론
저까지 함께 보살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조금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하려고 찾아왔을 때 냉정하게 막말하며 화를 낸 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는 걸 몰랐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평소에 힘든 것도 얘기 한 번 안 하고 스스로 잘 이겨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뭐든지 혼자서도 잘하는 그런 애이고 굳이 제가 뭘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먼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는 말린 곶감을 들고서요. 수진아, 나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들어오세요. 그냥 내게 좀 사과를 하고 싶어서 왔단다. 네? 어머니가 왜? 그가 많이 반성했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좀 많았니?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리 많이 했는데 네 말 한마디에 내가 삐지고 토라진 게 참으로 속이 좁았던 것 같구나. 정말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늙으면 자존심만 남아서 괜히 내가 너한테 덮벅대고 그랬던 것 같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네가 그리 식단에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무뚝뚝하게 굴기만 했어. 지금이라도 날 좀 받아줄 수 없겠니? 어머님. 그런데 순간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눈물을 왈칵 터뜨렸고 저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님,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말을 듣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그만 울면서 며느리를 품에 안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가 그저 건강하고 강한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내니 작고 말랐더군요. 아마도 제 아들놈 때문에 고생하느라 그리 된 거였겠죠. 또 무심했던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린 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나가 며느리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며느린 힘들다고 돌아가시라고 촌살을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얼굴 보러 나온 셈 치고 계산대에 앉아있답니다. 며느리 마음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돈독해졌으니 참으로 다행이죠. 그리고 아들놈 사업은 요즘 조금씩 풀리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바깥으로 도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네요. 다행이죠. 전 앞으로 마지막 남은 날까지 제 딸 같은 며느리 잘 보살피고 귀하게 여겨주다 가려 합니다. 며느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